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자, 우리 소득세는 기중에 자산을 팔았을 때 이제 감가상각비를 해서 감가상각비도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되죠. 그랬을 때 이제 한도 초과액 그런 나오는 과정을 시부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시인한다, 부인한다 이런 개념이고, 그때 이제 한도 초과액을 상각 부인하라 그래요.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이제 송금 필요이용비가 부인됐다라는 표현이니까 상각 부인액 뭐 이런 건데, 뭐 이러한 관계들이 결국 처분할 때 원래 자산 상각 부인액이 자산이잖아요. 사실은 자산이야. 이건 자산을 생각할 때 항상 자산이고, 이게 처분하면은 자산이 빠지는 거니까 처분 손익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가. 그런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예요. 사실은 이게 그 과정에 대해서. 자, 이게 법인 사업자였다면은 과정에 이슈가 없어요. 조문에도 없어. 이것도 사실 조문에도 정확히 없고, 조문은 흩어져 있는 거를 정리한 내용인데 시험에 출제하니까 배우는 거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순자산 증가세에 따르면 부동산이든 부동산이 아니든 기계장치든 전부 소득이야. 근데 1월부터 뭐 6월까지만 사용하다가 팔았을 때 그 6개월치 감가상각비를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도를 계산해서 한도 초과액을 구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봤자 어차피 세무조정을 통해서 양편조정을 통해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기말 유보를 추인하면 된다 해서 전기말 유보가 이제 추인되니까 마이너스 유보고, 예, 송금산입이 돼서 요런 이제 세무적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 논리가, 그죠? 뭐 이런 게 이제 법인사업자. 그래서 요걸 이제 숫자로 약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여기 넣어볼까? 여기 좀 더 간단하게 가볼게요. 법인은, 자, 법인이었다면은 이때 1월 1일에 유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때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 100, 상각 범위액이 80, 상각 부인액이 20 이렇게 해도 어차피 이제 유보가 요때까지 유보의 잔액은 총 30이 되잖아. 10 더하기 20, 30. 자, 그럼 이게 회계보다 더 많은 자산이 감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회계보다 자산이 30 더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때 이제 팔았을 때 처분 이렇게 한다면, 자, 자산이 회계보다 더 이렇게 감소하면서 이제 송금산입 30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아니면 뭐 이 회계상 처분 이익이 생겼다면 입금불산입 30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회계보다 지금 자산이 더 줄어면서 송금이 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이때 비용 처리 안 된 부분이 처분할 때 비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느낌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이런 거야. 이게 이제 정석대로라면 이런 거잖아. 정석대로라면은 케이스 1이 입금 산입 쪽에서 이렇게 20, 요거 입금 산입 20, 자, 송금 산입 30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만약 이거를 전기말 유보 요거를 추인시켰을 때 송금 산입 10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위의 상황과 똑같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위의 상황 결국 똑같아져 가지고 이게 결국 송금산입 10의 효과랑 똑같기 때문에 항상 법인세는 이러기 때문에 전기말 유보를 추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항상 이게 논리가, 그죠? 근데 이게 개인한테도 그래야 되냐가 이슈인 거야, 지금 소득세에도. 근데 소득세는 이 유보가 다 추인되는 게 아닌 게, 이게 만약에 건물이라는 제어였다면은 이 건물을 판 행위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야. 또 간편장부 대상자는 뭔가 팔았을 때 사업소 자체가 아니야. 양도도 아닐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가지고 법인세와 달리 이런 걸 해야 될 수가 있어. 원래 요 6개월치 감가상각비도 그 해 사업소도 비용이고, 근데 세법은 그걸 한도까지만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도 넘는 거는 부인이 돼야 되는 뭐 그런 스토리를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죠?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이 유보는 바로 판과 동시에 20이 20으로 바로 바뀌는 거야. 20은 20이 바로 양편조에 나오면서 안 해도 되고 이것만 추인시켜도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논리가. 그죠? 원래는 하는 게 맞는 거야. 원래는 하는 게. 근데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배운 거야. 이렇게 그죠? 이런 논제야, 이게.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좀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제 소득세는요. 소득세는
자, 일단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는 다시 또 둘로 나눠가지고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아니면 뭐 기계장치라면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계장치인 거 팔았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요. 똑같이. 이 양도손익이. 그러니까 법인과 동일하게 전기말 유보 추인하면 되는 거야. 다 논리가. 기중 15일을 해봤자 그 유보가 처분하면서 상쇄되고 전기말 유보만 추인시키면 결과값이 같기 때문에 그냥 법인 요거랑 동일하다 한 거야. 지금 요거랑 동일하다. 근데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였을 때는요. 아니, 이거부터 볼까? 간편장부 대상자였을 때는요. 부동산 팔면 양도소득이고 얘는 팔아봤자 양도소득이 아니라 아무런 사업소득이 아니란 말이야. 사업소득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결과적으로 얘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얘는 양도소득이란 말이야. 그리고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기중에 감가상각비 발생한 부분을 한도까지만 비용 처리하고 한도 넘는 거는 불산입해야 돼. 그게 기준감가상각비 시분이라는 거야.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유보가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전기말 유보도 생길 거고 이때 유보가 생길 거야. 그 유보는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말라는 거야. 이 소멸은. 소멸은 아예 진짜 없어진다는 느낌보다는 사업소득에서 반영 안 한다는 개념이 돼요. 왜냐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반영해야 되는 거고 이쪽은 아예 그냥 진짜 소멸이야. 요건 아예 소멸이니까 결과론적인 공통의견은 사업소득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왜? 사업소득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사실 유보를 반영하는 것 자체가 사업소득의 손익이냐 사업소득의 손익이 아니냐 이런 과정인데 이러한 걸 간편장부대나 팔았을 때는 사업소득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 유보, 관련 자산이야. 유보란 개념이 어렵잖아. 유보는 그냥 자산으로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해서 회계엔 안 잡힌 세무상 자산이거든. 그 자산을 팔면 자산이 감소하는 만큼 비용이란 말이에요. 과거 투자 금액이니까 이게 그죠? 그게 사업소득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상각 부인에게 추인인 거야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유보 추인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결국 사업소득의 손익이다 아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어려워. 이것도 짜바가 있어야지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사실. 자, 근데 얘랑 똑같은 게 이쪽으로 들어가.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인데 소득세에서 부동산을 파셨다면 양도소득이죠. 하나 적어두면 이게 양도소득이니까 이 간편장부 내용처럼 팔기 전까지 감가상각비 사업소득에 반영하고 관련 유보는 양도소득으로 들어가니까 사업소득에선 소멸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변수가 적용되는 게 소득세법에 있어서 시설 개체나 기술 내 걸로 노후화된 기계장치 같은 거를 폐기했을 때는 폐기할 때가 비용이 아니라 팔 때 비용이죠. 일단 법인세법은 폐기 시점에 이거 그냥 철거하거나 폐기하고 이럴 때 비만계정 1,000원만 남겨두고 송금 이전해주고 팔면서 1,000원 추인되는 거야 사실은 이게 느낌이.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이때는 간편이 복식은 상관이 없어. 첫 번째가 자 시설개치 기술락으로 설비를 폐기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첫 번째 법인과의 차이가 처분할 때 인정돼요. 폐기할 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처분할 때 인정돼. 그리고 그러니까 1,000원 남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창고에 있으니까 1,000원이라는 걸 남겨두면서 이거 뭐지? 아 이거 우리 폐기한 자산 창고에 있지? 이런 개념이라면 얘는 팔았으니까 1,000원 남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처분 시점에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 시점에 보통 손실이 나오겠죠. 이건 폐기하니까 처분 손실을 사업소득에 인정해주니까 어차피 감가상각비 시부인 해봤자 관련 유보가 처분 손실에 반영되면서 상쇄될 거야. 그러니까 기준 감가상각비 안 하면서 전기말 유보만 송금산입 이거는 사실 정확히는 필요경비 산입이야. 필요경비 산입이죠. 필요경비 산입해도 괜찮다라는 다시 한번 예외가 적용돼. 언제만 시설개체 기술락으로 폐기 처분할 때 걔는 무조건 송금이야. 사업소득에서 무조건 송금이니까 전기말 유보만 추인시키면 되는 거야. 논리가 어차피 이렇게 돼버리니까 논리가 그죠? 시설개체 기술락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유보만 필요경비에 산입해도 된다가 돼버린 거죠. 얘는 간편이든 복식이든 또 가리질 않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 거야. 이게 딱히 정리되어 있는 조문이 없어.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더 어려워. 이게 뭐 찾아보려고 해도 막 노랭이에도 막 없단 말이야. 제대로 된 설명이 이게 다 전반적인 내용이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게 또 굉장히 빡센데 요거를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1회 그 모의고사를 다 가볼게요. 자 이게 이제 마스터 이 한 문제 풀면 그거 마스터 할 수 있게 일부러 4가지 자산을 들면서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일단
요거 화가 나는 문제일 거야. 정리 목적으로 이제 잘 보시고요. 일단 재화가 4개야. 보면은 복식 체크하세요. 제조업 하는 복식이요. 복식이야. 일단 복식. 자, 사업소 자료인데 기계건물유품 승용차가 또 들어가면서 빡세. 그치? 업무용 승용차 느낌 싸하잖아. 그치? 좀 이따 할 거고. 그래서 가장 파이널 보스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건물은 양도세 자산이고 기계 비품은 복식이면 사업소득에 반영되는 팔았을 때 처분 손익이 건물은 양도세, 기계 비품 승용차는 사업소득 들어가는 거야. 일단은 사업소득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취득일자 살짝 나와있고 취득일자는 다 과거에 취득했고요. 그리고 취득가액이 뭐 제시되어 있고 전기말 감가상각 누적액이 있고 전기말 상각 부인액이 있는 거야. 지금 전기말 상각 부인액 유보죠. 유보 이게. 그리고 나서 밑으로 가봤더니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감가상각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여기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마이너스는 손실이래. 요거는 플러스 이익인데 유보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니까 요건 지금 회계사항 이익이라는 거야. 참고로. 자, 이게 지금 참고로 회계사항 이익이요. 알겠어요? 회계사항 이익은 장부상 금액이야. 장부상 금액. 상각부인액을 반영하지 않은 장부상 금액. 그때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있고, 자, 처분일자 살짝 나와있고요. 처분할 때까지의 감가상각비인 거야. 이거는. 그래서 단기 감가상각비니까 얘는 1월부터 4월까지의 감가상각비고 그걸 세법적으로 상각범위에 구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10월까지, 얘는 12월까지, 얘는 6월까지의 감가상각비와 상각범위를 지시놨어요. 제가 상각범위까지 구하는 거는 법인세에서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올 것 같아. 그냥 정액법 상각 이런 걸로. 그래서 그냥 저는 제시를 해버렸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스토리가. 근데 기계장치는 기술 낙후 생산설비 폐기 처분으로 발생했대요. 또 그리고 샵이 승용차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이때의 세무조정을 해라 라는 내용이야. 이때 자산별로 세무조정하면서 우리가 배운 거를 각 상황별로 분석해보자. 각각의 다 포인트가 달라요. 일단 자, 일단 먼저 그 기계장치 상황으로 가볼게요. 기계장치가 유보가 아까 얼마 있었냐면 여기다 이건 실판 설명 가볼게요. 1 있었죠. 1 위에 가보면 유보가 1 있었잖아. 전기말 유보가 1 있었잖아. 그죠? 저 예를 들어 2천만원에서 세법상 감가상각은 1,400만원 인정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500만원이 장부가액인데 세법은 600만원이 장부가액인 거죠. 이런 느낌이. 그죠? 감가상각이 100만원만큼 인정 안 됐으니까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1,400이 돼야 돼. 그래서 600만원이 세법은 남아있는 거고 회계는 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게 정기말 상황이 약간 느낌이.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자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정석대로 한다면 지금 4월달에 팔았을 때, 여기가 지금 4월달에 팔았을 때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150. 그리고 상각범위액 T라고 해볼게요. 상각범위액은 100. 그러니까 지금 50만원의 필요경비 불산입이 원래 나오는 거야. 알겠죠? 50만원의 필요경비 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해. 나왔고. 자, 팔아서 여기는 지금 손실이 200만원 나왔는데 회계상으로 손실이 예를 들어 200만원 나왔는데 세법은 저기에 손실이 추가돼야 돼. 왜냐면 우리는 자산이 얘보다 150이 더 있는 거잖아. 그죠? 회계상으로는 예를 들어 회계상 손실이 200이지만 세법은 이 회계상 손실에 저 유보가 다 반영돼야 되거든. 이렇게. 그죠? 이게 자산이 처분하면서 팔리면서 차변의 비용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회계보다 이익이 줄거나 회계 비용보다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상황이. 그죠? 처분할 때 손실이라고 했잖아. 유보는 처분할 때 손실. 그래서 세무상은 350만원이 비용이란 말이야. 이게 처분 손실이. 그래서 필요경비 산입 15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또. 그죠? 이게 원래 정석이라는 거야. 정석.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거 추인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50만원과 150을 합치면 결국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말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자.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 결국. 그죠? 이거.
그게 이제 해설은 제가 어떻게 적었냐면,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될 이해할 것 같아서, 자, 기중에 150 처리했고 한도 100만원까지만 인정, 50만원 필요금이 불산입. 자, 그러면 팔 때까지 유보가, 이게 팔 때까지 유보다, 팔기 전에 유보가 전기말 100만원과 요 50만원. 자, 50만원 이렇게 연결시켜 볼까요? 자, 이거 온 거야. 그렇잖아. 팔기 전에 50 유보가 더 있었잖아, 사실은. 그래서 150만원이 팔기 전 유보야. 요게 이렇게 찍고 싶어. 그럼 회계상으로 200만원 손실 난 거에 세법은 150을 더한 350이 손실인 거야. 그러면 필요경비 산입 15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여기 체크하세요. 시부인을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감가상각비 이걸 안 하고 전기 유보 100만원을 곧바로 필요경비에 산입해도 결과는 같다. 그죠? 결과는 같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시설개체 기술락후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주는 처분 손실이니까 전기말 유보 추인해도 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단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두 개 달아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심지어 만약에 이 자가 간편장부 대상자로 출제해도 똑같아. 그죠? 간편장부도 똑같다는 거야. 똑같이 필요경비 산입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계정값은 그냥 상각 분양을 쓴 거죠. 좀 더 중요한 건 이게 필요경비 산입 10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왜 시설개체 기술락후인 상황이야. 시설개체 기술락후인 상황. 자, 앞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건물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건물. 자, 건물 들어가 본다. 자, 건물을 21년도 사서 1억에 샀는데 전기 말에 2천만원 감가상각 있는데 유보가 300 있어. 우리는 여기가 17일 거야 아마. 그죠? 여기가 1700이야. 1700. 감가상각이 300 안 됐어. 부인됐어. 한도 초과됐어. 그리고 밑에 보시면 10월 10일 텐텐에 팔았는데 최근이죠? 자, 500만원인데 상각범위액이 200이니까 자, 다시 이제 상각 부인액이 나올 거고요. 자, 이거는 회계적으로 500만원 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야. 참고로 회계가 500만원 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야. 자, 이것도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유보가 이거는 지금 처분. 뭐 날짜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는 문제에서 제시돼서 10월 10일 팔았는데, 팔기 전에 아까 유보가 300만원 이렇게 있었죠. 팔기 전에 유보 300 있었고, 자, 감가상각을 해봤더니 여기가 500 여기가 200. 자,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필요경비 불산이 300 뜨고, 그리고 요 유보가 이렇게 추인돼야 되는데 이거는 건물이잖아. 자, 건물은 양도소득이지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유보판 처분손익 필요경비 산입 이런 게 사업소득에 반영할 수가 없죠. 건물이 사업소득이 아니니까 건물 판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처럼 이거를 그냥 추인시켜서 그냥 이제 필요경비에 무조건 전기말 뭐 추인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 이게 논리가. 이거는 지금 사업소득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돼.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굳이 이제 반영하면 회계상 이게 처분 이익이 얼마지? 500. 근데 세법은요 아예 0인 거잖아. 우리는 건물 판 게 양도라니까. 일단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 건물 판 거는 회계상 유형자산 처분이 500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잖아. 근데 세법은 아니라고요. 사업소득이. 그럼 총수익금액 불산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이거부터 또 해야 돼. 이 10월 10일까지 판 이 감가상각비가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되는데 세법은 한도까지만 인정되니까 200만원만 인정되고 300만원은 필요경비 불산입이야. 자, 첫 번째 세무조정 이렇게 필요경비 불산입. 그리고 요 유보는 양도소득의 장부가로 가는 거예요. 건물 양도소득이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빼잖아. 근데 취득가액이 사실 세무상 취득가액이야. 세무상 어떻게 보면 장부가액이야 느낌이.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거야.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거기. 그러니까 요 유보는 이제 더 이상 사업소득에서는 반영 안 한다? 소멸 이렇게 표현해 보통. 그게. 근데 요게 또 회계상 500이 반영돼 있잖아. 그치? 이걸 일단 총수익금의 불산입을 통해서 사업소득에서 제거해야겠죠? 이거 회계상 이익이고 세무상으로는 양도소득이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세무도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을 알아야 예외가 이해되기 때문에 자, 원칙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기술 낙후 시세 개체는 안 해도 되네가 돼서 생략이 됐기 때문에 얘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느낌이. 그죠? 원래 이게 감가상각 시부인을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생략이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해설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게 기준 감가상각 시부인 500만원에서 200까지만 이제 내가 300만원 필요한 물산입이고 이 6번은 양도소를 더하는 거고 자 회계상 수익 500만원을 세법에선 사업소득이 아니다 보니까 총수익의 불산입 요 두 가지 세모 중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300만원 필요한 불산입과 500만원 총수익의 불산입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죠? 이렇게 해놨죠. 그죠? 건물까지 왔죠. 건물.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출제했냐면 비품은 어떤 느낌으로 출제했냐면 자 22년도에 1000만원에 샀는데 감가상 800 했고요. 자 정기말 상각부인액이 200만원 있어요. 또 근데 요거는 이제 팔 때 감가상 계산 안 한 거야. 이게 또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가봤어. 감가상 요게 지금 포인트야. 지금 감가상 계산 안 해서 이제 세무사 상각범위 이게 150일 상황이야. 그죠?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0만원이야. 그래서 똑같이 계속 넣어볼게요. 자 유버가 아까 얼마였지? 2?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0 상각범위에 150인가? 그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시인부족액이라는 게 나오잖아. 이거 우리 법인세에서 떼고 오는 거잖아. 시인부족액 나오잖아. 시인부족액. 그럼 이게 정기말 유보를 원래 이렇게 추인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럼 필요경비 산입 150 이렇게 되겠죠. 먼저 1차 세무조정이. 그죠? 시인부족 났을 땐 전기말 상각 부인액을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추인시키잖아. 원래. 그죠? 그럼 유보가 얼마 남았어? 50만원 남았죠? 그럼 이제 필요경비 또 산입이 필요경비에 50이 또 이렇게 또 산입되는 거야. 이렇게 처분할 때 남은 유보가 추인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요거는 200에서 150을 뺀 50만원을 처분하면서 유보 추인되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전기발 유보 추인 바로 한 번에 하면 돼. 이렇게 기중 시부인 안 하고 20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150, 50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똑같아. 결과적으로 우리 복식부기주 의무자가 비품을 판 행위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결국 시부인을 해서 유번 추인시키나 정기말 걸 유번 추인시키나 이 결과값은 이렇게 같다. 이렇게 같다. 그래서 필요경비 산입 200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고 포인트를 이제 마지막 승용차가 하드해. 자 승용차가 지금 졸라 빡세. 이거 집중해야 돼서 승용차 정신이 혼미해. 그죠? 이것도 약간 만들고 후회했어. 이렇게까지 낼까? 진짜? 이게? 이 차니까 이제 다 넣어주고 할지 말지는 수험생이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학원의 어떤 주최자는 최대한 일단 반영을 해주자. 그리고 수험생이 결정하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책을 쓰고 있어야 그러니까 이걸 꼭 다 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뭔지 알죠? 뭐야 이제 근데 진짜 다 하고 싶은 애도 있잖아. 그런 니즈 추적도 해주고 근데 이걸 모든 사람이 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단계별로 해야 돼. 이건 지금 원래 최종 유해 강의에서 더 지나가는 끝에 해야 되는데 나중에 바쁘면 오히려 무조건 안 하기 때문에 미리 찍어버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나중에라도 언제든 들 수 있게 근데 요즘 공부도 안 되는 측면에서 이런 거 하자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승용차 잘 보세요. 승용차 빡세. 자 승용차 일단 위에 가보면은 작년에 1월에 사서 8천짜리 샀는데 자 감가상이 5천이고 유보가 400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6월 말에 팔았는데 자 이때까지 감가상이 800만원이고 상각범위액은 자 상각범위 어떻게 나온 거냐면 8천에 세법상 5년 정해법이잖아. 근데 16이잖아. 근데 이거 월할 상각하니까 12분의 6이니까 8이 된 거죠. 그죠? 참고로 이 8은 이렇게 나온 거야. 5년 정해법인데 자 6월 말까지밖에 자동차를 안 탔기 때문에 월할 계산 들어가서 8. 그리고 이거는 유형자산 처분 소실이 10 이런 거야. 회계상 유형자산 처분이 10 이런 상황이고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처분 전까지 감가상각비 말고 기름 같은 거 뭐 유류대 이런 게 1000만원 발생했고 얘는 그래도 운행일지 확인돼. 90%로 업무에 타고 다녔고 자 승용차 2대가 아니라 딱 한 대야. 그냥 딱 한 대. 딱 한 대니까 저 90% 쓰라는 거야. 참고로 승용차 외에 없다 이러면서 자 이건 좀 굉장히 어려워. 잘 보시면은 여기 가볼게요. 자 여기 밑으로 가보세요. 여기 자 일단 5년 정해법 강제상각 해야죠. 이것도 자 이거는 회사가 계산 감가상각비고 5년 정해법인데 6월달까지밖에 안 탔으니까 월할 계산 됐죠. 0. 그래서
자, 그리고 업무에 안 타고 다닌 비용들 부인시켜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요 800만 원은 이 감가상각비 쓴 거고요. 1000만 원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타 유지비야. 총 승용차 비용 1800, 총 승용차 비용 됐죠. 거기에 업무에 90%만 타고 다녔으니까 10%를 업무에 안 타고 다녀서 180만 원 필요형비 불산입. 자, 이건 쉽잖아. 그죠? 업무에 안 탄 거 부인한 거야. 근데 이제 세 번째가 800만 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구할 때 이 감가상각비 중에서 업무에 타고 다닌 90%도 800이 인정됐는데 팔 때까지가 6개월만 탔으니까 800이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월할 계산만큼 계산한 12분의 6인 400까지만 인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720에서 4를 뺀 320이 필요비 불산이 된다? 근데 지금 이것도 생각해봐. 팔기 전에 이게 지금 감가상각비 15인이잖아. 이게 느낌이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감가상각비 15인이잖아. 어떻게 보면 800만원 초과분이. 800만 인정되고 800 초과분은 유보고 원래 2월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팔아버렸잖아. 그럼 이 320도 필요형비 불산입 나오고 처분하면서 바로 필요형비 산입이 되겠죠. 돼요? 똑같잖아. 이것도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도 복식부기 의무자는 법인이랑 똑같이 처분 손실이 다 사업소득이야. 이게 똑같이 그냥 비품 기계처럼 사업소득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필요형비 불산이 나왔자 팔면은 원래 필요형비 산입 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 생략해도 되겠네? 틀린 말 아니야. 일단 생략해도 되잖아. 그죠? 불사니까 처분이 동시에 필요형비 산입되니까. 근데 여기 일단 봐봐. 감가상 회도 초과액과 처분 시 유본 추이는 양편 조정으로서 세모 조정을 안 해도 돼요. 원래. 그죠? 불사니까 필요형비 산입 똑같이 나오니까 전기말 유보 추이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일단 이건 왜 해야 되냐면 단 세무상 처분 손실 중에서 800만 원까지만 올해 비용 처리가 되고 800만 원이 넘어가면은 필요경비 불산입이 돼서 2월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세무상 처분 손실은 유보를 전부 반영해야 돼. 이 유보를 다 반영한 게 세무상 처분 손실이어서 이 320 유보를 구해내야 된다는 거야. 이 320 유보와 이 400은 뭐야? 전기말 유보. 전기말 유보야 요 올해 처분할 때까지의 320 유보. 이 720까지 반영한 게 세무상 처분 손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세무상 처분 손실이야. 1000만 원은 문제에서 제시된 회계상 처분 손실이다. 회계상 처분 손실에서 유보를 반영한 게 세무상 처분 손실이 항상. 유보는 항상 자산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산 팔았으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잖아 우리. 그러니까 회계상 처분 손실에서 725를 더 반영한 게 세무상 처분 손실인 거야. 그래서 1720만 원이 세무상 처분 손실이야. 근데 요 놈을 800까지만 인정해. 자, 이거는 참고로 월할 계산을 또 안 해. 자, 이 800은 월할 계산 안 해. 이거는 처분 손실은. 자, 이거는 그냥 800만 원 그 외워야 되는 거 800까지만 인정되니까 920이 필요형비 불산입이야. 920 필요형비 불산입. 졸라 빡세죠. 그래가지고 요 320 세무조정은 생략했어. 여기 320 세무조정인 320 이렇게 추인되니까 생략한 거예요. 320 필요형비 불산입, 320 필요형비 산입 이거는 생략해버린 거야. 근데 800 초과분을 정확히 구해서 전기말 유보 400도 어차피 이제 전기말 유보? 그거 400은 넣어야겠네. 그걸 안 넣었다. 다 해설해. 전기말 400 유보는 여기 넣어야겠다. 여기 400만원 필요형비 산 넣어야겠다. 전기말 유보는 이거 빼먹었다 내가. 전기말 유보 400은 넣지만 저 320만원은 양편 조정 생략되니까 해설에 안 단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전기말 유보 400 추인해야 돼. 그거 내가 놓쳤다. 전기말 유보 400만원 추인시키고 이거는 기중에 업무에 안 탄 거 부인된 거고 얘가 800만원 초과만 반영된 거예요. 그죠? 이거 찾았다. 뭐 차량 이렇게 써도 돼. 차량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래서 승용차까지 내면은 거의 사실 죽음인 거야. 그죠? 승용차의 기본 지식도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 소득세는 이 유보의 추인 과정이 법인보다 복잡해. 그죠? 근데 그냥 세무조정 생략 안 하고 다 해도 틀리게 안 하니까 헷갈리면은 생략하지 말고 다 집어넣으면 돼.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 다 하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다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됐네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말해줄까? 요거 아까 했다. 자, 만약에 비품이라는 재화를 간편 장부 대상자가 팔면 사업소득이 아니잖아요. 그쵸? 사업소득이 아니잖아, 얘네들은. 간편이 비품 파는 건 사업소득이 아무것도, 과세제외야, 과세제외 소득. 그래서 이 필요경비 산입과 요 장부상 회계상 이익 부인하는 세무조정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기중시부인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요 기중시부인을 해야 되는 거야. 요 기중시부인이 여기 아까 시인부족에 나와서 산입하고 유보는 없어지지만 회계상 이익도 부인하겠죠. 이게 사업소득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렇게 당구장 표시처럼 나온다. 한 문제 복식 간편 다 정리할 게 내면서 양도세 자산일 때랑 양도세 아닐 때랑 시설개체 기술 낙후일 때랑 승용차까지 이렇게 다 집어넣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라 빡센 문제가 사실은 이것도 진짜 이제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 T가 뭐예요? T가 뭐지? 트래시예요. 쓰레기예요. 죄송해요. 근데 이런 걸 그냥 가리고 있는 것 자체가 좀 현타가 와. 그렇죠. 이런까지 해야 돼? 사범자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잖아. 우리가 세무사 시험 무슨 국가의 무슨 0.1%의 슈퍼 시험까지는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전문사 중에 8대 전문직 시험 하나인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대비해야 된다고? 이런 느낌이 난 드는 거지.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 거죠, 현실이. 그냥 준비생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지만 제도를 바꿔야 돼, 이걸 제도를. 그죠? 갑자기 티안이가 생각나는데 쉬는 시간에 그 학생이 주신 그 초콜릿이 있어서 내가 초콜릿을 이제 먹는데 종국쌤이랑 어문쌤이 계셨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장유유서 정신으로 초콜릿 하나씩 드시는데 어문 선생님이 당연히 안 드시는 걸 알았어. 어문 선생님은 10년 동안 라면, 피자, 치킨, 초콜릿 이런 거를 안 드신 분이 오히려 주면 욕하는 거야. 저 몰라요. 이런 거 옥상으로 올라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종국쌤만 종국쌤 드리고 그래도 말이라도 해야 되나? 선생님 초콜릿 혹시 드셔보실래요? 이거 그래도 좀 뭐 특이한 것 같던데 하니까 괜찮아요 이러더라고. 근데 갑자기 어문 선생님이 내가 보면은 MBTI T야 느낌. 갑자기 김수미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래. 그래 돌아가셨잖아. 그잖아. 예,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당뇨로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선생님 초콜릿 좀 끊으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러면서 디스를 당한. 나 진짜 안 먹고 선물 받은 걸로 이렇게 하나 먹었는데 당뇨가 돼버린 내가 갑자기. 죄송해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선생님 디스한 거 아니고요. 너무 멋있는 형이에요. 자, 창피하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내년도에 뭐 개정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자, 2차니까 소가법이 아니라 소득법이라고 쳐야 돼. 그만 좀 개정되라. 그치? 화가 너무 난다. 자, 이건 기쁜 개정인데 아직 몰라요. 금태세 폐지됐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뭐가 막 바뀌어 많이. 어딨냐? 자, 이런 것도 이거는 근로소득이니까 하지 말자. 자, 여러분들 헬스장이나 수영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된대요. 다니세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화이팅. 자, 근데 PT는 안 돼요. PT는 또 PT를 해줘야지 제일 비싼 건데, 그죠? 얘들 아니야? 운동을 해봤어야지 해야겠지? 못 찾겠냐? 이거다, 이거. 사업소득에서 뭐가 하나 바뀌냐면, 자, 우리 건설기계가 크레인이야, 보통. 그 공사장에서 크레인 하시는 분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 그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해가지고 그 기계를 보통 렌트해서 쓰는 사람도 많은데 되게 비싸. 막 3억에서 5억 정도 해. 그래서 그냥 이제 다 대출받아서 사시는 분도 많아. 그럼 그거를 가족 가사업으로 이렇게 쭉 물려줘서 하는 경우가 많아. 그게 프리랜서야. 그래서 공사장에 이렇게 그 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은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대. 일을 배워야 되는데 일을 잘 안 알려주는 거야, 실무에서. 이게 약간 갑질하는 거야. 그죠? 우리는 세무부에 가서 이렇게 일을 정식으로 이렇게 배우는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는 그냥 자기가 그냥 일을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야. 어디 그냥 지인한테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요? 한번 뭐 그럼 저한테 어떻게 해줄 건데 이러면서 1년 동안 막 딱다리 생활하고 막 그래야 된대. 힘들대.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게 수입이 꽤 돼. 연봉 1억은 그냥 우습게 그냥 넘어. 근데 그까지 배우고
일하는 게 엄청 고되고 막 3교대식으로 막 야간에도 뛰고 막 이래가지고 일은 힘들 수 있는데 수입이 커. 근데 이런 분들이 건설 기계를 팔았을 때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잖아. 그러니까 복식부기나 이게 건설 파면은 사업소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옛날에는 사업소득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사업소득으로 바뀌었을 때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갑자기 이 금액이 크게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면서 사업소득이 누진세로 많이 나오니까 자 18년 이후 취득한 것만 된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18년 이후 취득해서 이제 많이 지났잖아. 24년도. 그럼 이제 보통 기계를 5년 감가상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가상각 다 된 거 팔고 새로운 자산 취득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비싸게 팔리나봐. 이게 비싼 거는 10억짜리래. 그러니까 감가돼서 팔아도 3억 이렇게 팔리나봐. 그럼 그 3억이 고스란히 감가상각이 다 돼가지고 취득가액이 0인 거야. 장부가액이 생부상 장부가액이 0이고 3억 돈 들어왔으니까 3억 이거 갑자기 사업소득 잡혀버리는 거야. 그럼 그해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자.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찡찡된 거야. 이분들이 찡찡대서 자 우리 팔고 건설기 대체치겠다. 이건 감가 다 했으니까 자 새로운 대체 취득한 사업자는 그 양도 차익 있죠. 양도 차익. 그러니까 감가 다 됐으면 3억에 판 게 3억이잖아. 그리고 대체 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분할해서 입금 산입 그 총수익금에 산입하는 그러니까 3년 분할해서 과세액이 주겠다 이런 게 만들어져 또. 굳이 지금과 관련된 내용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근데 이것도 관련 근거가 조특법에 있어. 특례야.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을 정도여서 출제 가능성은 낮아 보여. 근데 내년도에 요 논제도 하나 더 추가해서 배워야 돼. 이거는 유예 본강의 때 그냥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냥 아예 사례까지 이제 만들면서 이제 요거까지 더 들어갈 거야. 지금 우리 예제 뭔가 하나 더 들어간 거 예제도 만들어놨어. 다른 거에 내가 넣어놨는데 요것도 하나 있다는 거 최악이죠? 자 이렇게 이제 끝났고요. 자 한 문제 이제 풀고 퇴근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첫날이니까 금방 가자. 나도 힘들다. 자 소요하는 거자 11페이지야. 이거 하고 가자. 자 문제 8번. 자 이것도 신선해요. 자 이것도 그래 책은 한번 보자. 자 여기 한번 책 내용 봐야지 그래도. 한 250 갈까? 여기 있네. 자 241로 가보세요. 241. 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소득세 버전. 법인세 말고 소득세.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당연히 개인은 거의 중소야 사실. 거의 중소인데 중소기업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해당 과세안에 자 이월결손금이어야 돼 일단. 자 이월결손금이라는 거는 이런 거지. 우리 2024년도에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고 근로소득에서 4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이렇게 결손금을 먼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거야. 근년기 2배 이거 배웠잖아. 근년기 2배에서 공제하잖아. 그죠? 요게 이월결손금이야 원래. 그죠? 이렇게 다른 소득에서 까고 원래는 미래 소득에서 까줄게. 마이너스 난 거니까 이건데 이거를 이렇게 소급해서 작년 소득에서 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세금 낸 거를 환급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작년에 소득이 이제 주니까 원래는 이제 작년에 23년도에 뭐 20에 대해서 세금을 2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결손금 요 600만원을 까서 14에 10%에서 140으로 아낀다면은 자 60만원이라는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논리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이 결손금을 이렇게 소급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이렇게 해당 연도의 순소득을 구해서 다 까고 남은 게 2월결손금이야. 정식 명칭이 2월결손금을 소급공제하는 거야. 이게. 근데 여기서 또 주의점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결손금은 소급공제가 안 돼요. 주택도 안 돼요. 주거용도 안 돼. 주택이든 상가든 소급공제는 다 안 돼. 소급공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거는 안 돼요. 자 직전 작년에 세금 낸 거 환급 받아가라. 더 큰 혜택 주겠다. 자 한도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제 계산 문제니까.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 자 이 사람이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 또. 근데 이 소급공제는 사업소득에서 나온 마이너스를 환급받는 거여가지고
다 환급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한도로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종합소득 결정세액인데 사업소득에 부과되잖아. 그럼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해야 될까? 이거는 이 조문에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이 조문들을 해석하면은 종합소득 결정세액 곱하기 종합소득 금액분의 사업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게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되는 거죠. 종합소득 결정세액 곱하기 종합소득 금액분의 사업소득 금액, 항상 이렇게 소득 금액에 비례해서 안 분할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도로 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소급공제 받으셨다면 2월 결손 혜택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중복에서 혜택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근데 일단 계산 어떻게 하냐면 1회 금액에서 2회 금액을 뺀 것이 요 한도 내에서 받는다는 거야. 이 금액을 한도 내에서 받는 거다라고 해서 작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고, 자, 근데 이게 조문 더 쫓아가서 더 써놔야 되는데 지금 못 써서 추가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이것만 볼게요. 종합산출세액 마이너스 직전과세 과세표준에서 이 소급공제 받으려는 2월 결손금을 빼서, 소급공제 이렇게 빼서 2000에서 6 빼서 14, 거기에 작년 세율도 계정될 수 있잖아. 작년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즉 산출세액의 차이, 결손금 소곡제로 줄어드는 산출세액, 그 줄어드는 세금만큼 환급을 받되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일단 가산세 같은 거 환급 안 되겠지. 가산세는 산출세액 밑에서 이렇게 부과되는 걸로써 제재 목적으로 부과된 금액이니까, 자, 가산세 환급 안 되는 거 법인세랑 똑같아요. 자, 가산세 환급 X 하나 적어두자. 가산세 환급은 안 돼요. 가산세 환급 안 돼요. 가산세 안 된다. 가산세는 안 돼요. 자, 이거는 말문제. 여기는 원래 이제 계산 문제 포인트들인데 워낙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좀 말문제로만 나오는 거 위주로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조금 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문제를 통해서 가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문제 8번. 자, 처음 보는 거야. 거지 같은 거지. 자, 중소기업이고요, 제조업인데 갑이고요, 지시대 금액은 모두 결손금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서 25년도에 종합소득 마이너스는 결손금 표시. 자, 주택임대업에서도 마이너스 나왔지만 마이너스 났고, 제조업에서도 마이너스 나왔고, 기타 소득 금액이 있는데 일단 이 결손금을 기타 소득에서 까, 근년기 2배순으로 까. 이 1500을 요랑 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죠? 일단 여기부터 까. 아, 이걸 좀 절었다. 이거 주택 이거 있을 때 순서가 있는데 이거 좀 정해야겠다. 이거를 주거용을 지우자. 그냥 상가라고 하자. 그냥 상가.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되겠다, 이슈가. 자, 상가라고 할게요. 자, 우리 상가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데서 못 가고, 그죠? 다른 데서 못 가자. 근연기입에 못 가고 2월에서 부동산 임대에서만 가는 거잖아. 그런 이슈로 갈게요. 그리고 일반 사업소득은 근연기입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못 가고, 자, 얘는 기타에서 까. 그래서 마이너스 1000만원 이렇게 남아있지. 이거부터 구하는 거야. 이게 2월 결손금이야. 이 2월 결손금. 근데 얘가 중소기업 하시는 사업자니까 작년에 사업소득 낸 부분을 일부 환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작년 신고 내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자, 작년에도 사업소득 금액 4천, 기타 소득 금액 1000 해서 5천 있었고, 종합소득 공제, 과표, 산출세, 세액공제, 결정세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물음, 최대한 소급공제 신청했을 때 환급세액을 제시하시오야.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자, 일단 결손금 공제 전의 자료는 문제에서 제시돼 있어. 이거 그대로야. 이거 문제에서 제시돼 있는 거야, 사실은. 이해 잘 되라고 다시 넣어놓은 거야. 24년도에 결손 공제하기 전에 제시 이거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1000만원이잖아. 자, 1000만원. 자, 여기 1000만원 이렇게 넣어줄게요. 일단 25년도의 결손금을 25년도 다른 종합소득에서 다 공제하고 남은 2월 결손금 1000만원. 자, 1500 흥분해서 가면 안 돼. 그리고 임대업에서 발생한 건 소급공제 안 되니까 얘도 하나의 페이크인 거야, 사실은. 그죠? 이것도 안 돼, 페이크. 그리고 이렇게 기타 까서 남은 1000만원을 작년에 소득에서 까는 거야. 정확히 사업소득에서 이렇게 까. 사업소득에서 까서
3천 이렇게 됐죠. 3천. 사업소득에서 먼저 까는 거야. 사업소득 항상. 그래서 여기가 4천만 원 줄었죠. 1천만 원 줄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4천만 원 줄었고, 요거 종합소득공제 여기 하나 3이 빠져있더라. 요거 3이 빠져있지. 3이 한 빠져있어. 3,500. 이거는 그냥 기본세율 적용한 거야. 자, 이거 그 1,400까지 6%, 1,400초가 15% 그거 치면 이거 나올 거야. 그리고 세액공제, 결정세액 이렇게 나와있어요 일단. 자, 첫 번째 포인트 다시 한번. 결성금 소고공제는 2월 결성금을 소고공제하는 거지 결성금을 소고공제하는 게 아니야. 제목처럼 2월 결성 소고공제야. 그리고 임대업권 안 된다. 다시 한번 넣어놨어. 자, 그러면서 이제 계산이 이렇게 돼. 마치 자, 우리 책에는 좀 부실하게 나와 있는 게 요것만 나와 있고 이 밑에 설명이 없는 거야. 직전과세기간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한 뒤 산출세액 빼면은 이게 줄어드는 세금이야. 소급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한도 내에서라고 했었잖아. 근데 줄어드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원래 산출세액이 549만원이잖아요. 549만원. 여기 549만원이잖아. 근데 이 결수증원 소고공제는 사업자만 가능하다 보니까 저 소급공제 세금도 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다 환산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키포인트야. 그래서 여기가 종합소득분의 사업소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업소득 산출세액이야. 자, 사업소득 산출세액이 소급하기 전에는 549에 80% 곱한 금액이야. 근데 소급공제 후에 산출세액이 여기 399만원이잖아. 소급공제 후에 산출세액 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바꿔주는 거야. 똑같이 여기 아까 여기 이렇게 바뀌었잖아. 4분의 3 75%로 바뀌었죠. 4분의 4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소급공제 후 산출세액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결국 사업소득 산출세액 줄어드는 거. 사업소득 산출세액 줄어든 게 139만 9,500원인가 봐요. 자,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있었죠. 한도가 뭐였냐면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 자, 이거는 원래 종합소득결정세 얼마였냐면 400만원이었죠. 작년에 낸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아야 돼. 올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정부에 낸 거보다 더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400만원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결정세 곱하기 종합소득금액분의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비율 곱해서 80% 곱해서 320을 한도로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법인세와 차이점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결성원 소고공제가 되는 이 측면인데,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종합소득세야. 이배사근영기 따로 계산한 거를 종합소득 합치다 보니까 사업소득 부분으로 환산하는 부분만 추가되는 거야, 사실은. 어려운 건 없어, 사실은. 어려운 건 없어.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한 이런 거 추가하면 돼, 그죠? 일단 첫 번째. 그래서 1399500이 환급세액이 된 거예요, 일단. 자, 이렇게 환급 받다가 이거 뒤에는 법인세 내용 준용하면 돼, 이제. 이거 아예 법인세 똑같아, 진짜. 여기 2번. 물음 2번 가볼게요. 앞에 물음 2번. 자, 소급공제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사실 개인 세무조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하기도 해요. 미용실 사장님이 세무조사 지금 들어오나봐. 위기래. 그래서 좀 청출신 세무사님들 연결시켜주기로 하. 왜냐면 최근에 급성장하면서 매출이 너무 커졌어, 내가 보면. 원래 준호에서 그냥 그 미용실로 하시다가 개원을 하셨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미용실이 5개야. 그러니까 5개가 다 잘 돼. 예약 한 달 전에 해야 돼. 그리고 청담동에도 차리면서 매출 급부상하면서 막 뭐 날라왔다 하면서 막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 어제 내가 머리 잘랐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나서 개인 안 들어올 텐데 하는데 매출이 좀 있어. 보니까 그것도 최근에 확성장하면서 아파트도 구매하셨더라고. 여러모로 지금 이게 지금 도곡동에 심지어 좋은 땅에 지금 개포동에 지금 애기도 출산. 이거는 뭐 상관없지, 세무조사랑. 딸이래요. 아예 TMI죠. 상관없고. 자,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결손금이 1000만원이 아니라 600이었나봐 400이 준 거야. 근데 1000만원에서 환급 받아버렸잖아, 그죠? 1000만원 환급 받았는데 그게 400만원 감소했을 때 추징세가 얼마냐? 이자 더해서. 자, 추징일까지의 기간은 500일이고요 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율이 달라져요. 율이 달라지는데 그거 없고. 자, 그래서 요거는 법인세랑 똑같아. 자, 1000만원 소고공제 돌려받는 게 1399500인데 자, 400만원 이제 취소해야지. 그래서 40% 취소해야지. 그래서 취소세 559800. 근데 이게 과거의 돈이랑 미래 돈이랑 그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자 덧붙여서 내야 되는데 현재 이자가 10,000분의 2.2 0.02% 일수 문제 제시되어 있고
요 금액에 이자 덧붙여서 추징당한다. 뭐 그런 스토리는 우리 법인세에서 배운 거 있죠. 근데 법인세는 뭐가 잘 나왔지? 법인세는 일부는 소고공제 받고 일부는 2월 시켜가지고 이 세무사 같은 거로 2월에서 바뀌면은 2월 된 거부터 먼저 취소된 다음에 소고공제 나중에 취소됐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여기 다 소고공제 받았으니까 그 이슈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전부 소고공제 받았으니까 2월 결손금이 없었잖아. 2월 결손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약간 논리가 그렇게.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는 아까 진도 말했던 그거 가져올 테니까 책은 요약서만 가져오시고요. 그때그때 이렇게 유의면 나눠드릴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 많으셨. 아, 다음 주 아니다. 다다음 주에요. 다음 주만 아니라. 그죠? 다다음 주 고생 많으셨어요.